서울 시내 한복판, 오후 3시 반에 다으한 햇살이 버스 정류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대테러 팀 팀장 민서진은 오늘만큼은 평상복 차림으로 거리를 걸었죠. 검은색 니트에 편안한 청바지, 그리고 흰색 운동화까지 28년간 특수부대와 국정원에서 칼라의 같은 일상을 보내온 그녀였지만 오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검은 정장에 구두를 신고 있었을 텐데 오늘은 마치 평범한 직장인처럼 차려입었어요. 가방도 평상시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이 아닌 딸이 선물해준 크로스백이었죠. 가방 안에는 업무용 태블릿도 기미 문서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딸과 함께 볼 영화 표만 있을 뿐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딸 유나와의 약속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강남 CGV 앞에서 만나기, 대학생이 된 딸과 영화를 보기로 한 약속이었죠. 서진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인가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유나가 어릴 때는 항상 일에 쫓겨 살았어요. 특전사 시절에는 훈련과 작전으로 국정원에 들어온 후에는 끝없는 정보 분석과 현장 업무로 받았죠. 딸의 입학식도 졸업식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유나는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서진은 마음 한 구석이 늘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나가 대학생이 되면서 서진도 조금씩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딸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딸이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놓친 시간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1813번 버스가 멈춰섰습니다. 서진은 교통카드를 찍으며 버스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일 오후다 그런지 자리는 넉넉했죠. 창가 자리에 앉은 서진은 가방에서 책을 꺼내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창밖 풍경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거리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 학원, 가방을 맨 초등학생까지 모두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서진은 문득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일하며 늘 긴장 속에서 살아왔던 그녀였어요. 테러 위협, 국가기물, 위험한 인물들. 하루에도 몇 번씩 위기 상황에 직면했고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딸 유나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더욱 그랬어요. 딸이 친구들과 웃으며 캠퍼스를 거닐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장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진은 자신의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죠. 누군가의 평범한 행복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버스가 한강대교를 건너갔어요. 서진은 한강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2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휴식을 취하는 것 같았어요.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평상시라면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볼 여유도 없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핸드폰에서 유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이미 출발했어. 오늘 정말 기대돼. 엄마랑 영화 보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네가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도 정말 기대돼. 딸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며 창밖을 바라보던 서진의 마음은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국정원 팀장도 특전사 출신도 아닌 그저 딸을 사랑하는 평범한 엄마로서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버스는 계속해서 강남 방향으로 향했고 서진은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가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건너 강남으로 접어들 무려 서진은 여전히 창밖 풍경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정류장에서 4명의 남성이 버스에 올랐었습니다. 서진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평범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28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그녀의 감각은 결코 틀리지 않았거든요. 문신이 드러나는 팔 험악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특유의 기운이 있었죠. 4명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성이 앞서 걸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어요. 뒤따라오는 3명은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들의 걸음걸이와 시선 처리만 봐도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지만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대신 슬쩍 주변을 살펴보았죠. 버스 안에는 30여 명의 승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시민들이었어요. 직장인, 학생, 주부들이 각자의 일상에 빠져 있었죠. 그때 서진의 시선이 버스 중간쯤에 앉아 있는 한 여성에게 머물렀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단정한 차림의 고든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서진의 눈에 띄었죠. 신임 여군 중이었습니다. 여군 중위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서진은 그녀가 이미 4명의 남성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군인다운 예리한 관찰력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4명의 남성 중 리더격인 인물이 여군 중위 근처로 다가갔어요. 김성만이라는 이름에 그는 조직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았죠. 그의 부하들이 자연스럽게 여군 중위를 둘러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비로 시작됐어요. 김성만이 여군 중위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말투와 태도는 전혀 정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이었어요. 아가씨, 우리가 앉을 자리가 필요한데 좀 비켜주실 수 있나요?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정중함이 섞여 있었죠. 여군 중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거기 앉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우리는 여기 앉고 싶거든요. 김성만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개입하려 하지 않았죠. 모두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했습니다. 여군 중위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서진은 그녀가 내심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서 이동 가님 문유정 간이요. 외농 간이의 전인 간이요. 우리서 이동 간이의 자심담 들동 간이요. 전이임다 전화 등어슴동 간이요. 어슴다 정간이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죠. 김성만의 부하 중 한 명이 여군 중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나요? 군인이면 선배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입니다. 해문을 걸지 마세요. 여군 중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여군 중위의 반응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부하들도 서서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서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싶었거든요. 딸과의 약속도 있었고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죠. 그러나 김성만이 여군 중에 어깨에 손을 뻗는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8년간 몸에 뱀 정의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고 서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평범한 시민에 가면 뒤로 특전사 출신 국정원 요원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김성만의 손이 지우의 어깨에 닿기 직전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손 놓으시죠. 서진이 김성만의 바로 뒤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만은 뒤를 돌아보며 누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확인하려 했어요. 서진의 본 김성만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거든요. 아줌마, 네가 뭔데 참견이야. 가던 길이 나가. 김성만은 서진을 무시하며 다시 지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김성만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어요. 아, 김성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압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이 손목에서 팔천채로 퍼져나갔습니다. 내 뭐야? 나 김성만이 소리쳤지만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첫 번째 조직원이 서진에게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서진은 김성만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로 몸을 살짝 돌려 그 주먹을 피했습니다. 동시에 자유로운 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으악! 첫 번째 조직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의 합기도 기술에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서진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그녀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직원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나는 서진의 뒤에서 다른 하나는 옆에서 공격했어요. 좁은 버스 통로에서 세 명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 수 없었거든요. 서진은 김성만의 손목을 놓으며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뒤에서 오는 공격을 피하며 동시에 옆에서 오는 주먹을 손목으로 막아냈어요. 그리고 즉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상대방의 급소를 노린 타격이었어요. 두 번째 조직원이 복부를 옮겨지고 쓰러졌습니다. 서진의 정확한 타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조직원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지만 서진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에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었어요. 버스 바닥에 세 명의 조직원이 나댕글었습니다. 김성만만이 벽에 기대어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으로 일그러 잊었어요. 네, 뭐야, 뭐하는 년이야? 김성만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김성만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김성만이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진에게는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쉽게 그 주먹을 피하고 김성만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완벽한 합기도 기술이었어요. 김성만이 바닥에 떨어지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완벽한 합기도 기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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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서진은 그의 위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어요. 다시는 여성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4명의 조직원을 모두 제압한 서진의 모습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어요. 특히 지우는 눈을 크게 뜨고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성만이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서진이 발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김성만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서진의 눈빛에서
진짜 위험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세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김성만과 조직원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트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특히 김성만은 평생 이런 구르를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자 김성만은 조직원들과 함께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기 전에 서진을 향해 독한 눈빛을 보냈어요. 네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이대로 끝나는 줄 알지만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어요. 김성만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버스 안에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승객들이 서진을 향해 박수를 치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칭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우는 서진에게 다가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성만의 마지막 말이 그냥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직원들의 행동 거질로 모아 보통 강패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 지우의 안전이 더 중요했어요. 버스가 다시 출발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서진을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소란스럽지는 않았어요. 서진은 지우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바꿀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서진과 지우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방금 전의 사건으로 두 사람 모두 마음을 진정시키 시간이 필요했어요. 특히 지우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따뜻한 커피 향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시죠. 제가 살게요.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우는 아니에요. 제가 대접해야죠. 도움을 받았는 대로 사양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카운터로 향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서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군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지우의 자세와 말투에서 군인 특유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네, 맞습니다. 육군 중위 박지우입니다. 지우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임관했어요. 오늘은 휴가라서 사복을 입고 나온 거였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다니 지우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당황스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서진은 지우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이시군요. 어쩐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셨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군 생활을 했어서 알 수 있었어요. 서진은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질감을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우는 서진의 대단한 실력에 대해 궁금해했고 서진은 적당히 얼버을 이며 화제를 돌렸어요. 대화가 편안해지면서 지우는 자연스럽게 손목의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이었어요. 그 순간 서진의 눈이 지우의 손목에 고정되었습니다. 지우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본 순간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커피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시계를 서진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지우는 서진의 반응에 놀라며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 시계예요?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왜 그러세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서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은색 케이스에 검은 가죽 밴드, 그리고 뒷면에 작은 새김이 있는 시계였어요. 서진은 그 시계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두고 간 바로 그 시계였거든요.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지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서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정확히 답했습니다. 한철수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강릉에서 사셨는데 지우의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철수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28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혹시 할아버지께서 28년 전에 다친 여군을 돌봐주신 적이 있나요? 서진의 질문에 지우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할아버지가 가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집 앞에서 심하게 다친 여군을 발견하셨대요. 총상까지 있었다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집에서 치료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셨어요. 서진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강릉 침투작전 중적의 추격을 받다가 부상을 당했던 그날 밤 민가에 숨어들었는데 집주인이 한철수 씨였어요.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숨겨주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며칠 동안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이 시계만 남겨두고요. 지우가 손목의 시계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시계를 소중히 보관하셨어요. 그분을 다시 만나면 돌려드리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 여군이에요. 서진의 고백에 지우가 깜짝 놀라며 일어졌어요. 정말요. 정말 아주머니가 그때 그분이세요. 지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급작스럽게 떠나야 했어요. 작전상 더 이상 머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계는 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께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늘 마음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 분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이름도 부대도 모르시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서진이 미안한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처음에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서진은 한철수 씨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슬프기도 했지만 이렇게나마 인연이 이어진 것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시계대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분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시계를 돌려드리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우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나요? 서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이 진짜 영웅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진짜 영웅이라고요. 서진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철수 씨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고마움이 28년의 시간을 넘어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지우가 영상 통화를 걸자 곧 화면에 중년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화면 속 남성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한동현이었습니다. 50세의 베테랑 형사로 28년간 경찰 일을 해온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지우는 흥분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돌봐주셨던 그 여군분을 만났어요. 눈은 지우의 말에 동현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야? 또 동현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지우가 휴대폰을 돌려 서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동현은 서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혹시 그때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동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맞다, 누나야, 동현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28년 전 아버지를 도와 서진을 돌봤던 그 소년이었거든요. 당시 22살이었던 동현은 아버지 한철수와 함께 부상당한 서진을 치료했었습니다. 매일 약을 갈아주고 밥을 가져다 주고 상처를 소독해 주었어요. 비록 며칠간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어린 동현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동현이, 정말 동현이가 맞나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나, 한동현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화면을 통해 서지만 28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돌봐준 그 여군이 서진이고 그 여군을 아버지도 기억하고 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누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누나를 찾으려고 애쓰셨어요. 동현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서진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서 늘 마음의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동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누나. 아버지도 이해하고 계셨어요. 나라를 위해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셨거든요. 동현의 말에 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동현은 당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가 경찰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누나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의 말에 서진은 놀라며 물었어요. 지금도 경찰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형사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28년째네요. 동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린 동현이 자신의 영향을 받아 경찰이 되었다니 정의를 추구하는 정신이 이어진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현은 아버지가 서진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시계를 얼마나 소중히 보관했는지 들려주었어요. 서진도 그때의 감사함과 미안함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누나, 꼭 만나요. 지우랑 같이 집에 오세요. 아버지가 누나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 있어요. 동현의 제안에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비해둔 것들이요? 네, 나중에 만나면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 되세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딸 유나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사실 딸과 약속이 있어서 그럼 딸분도 같이 오세요. 가족들이 모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현이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지우도 거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서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다니. 그럼 딸에게 연락해 볼게요. 서진이 휴대폰을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평소에는 금방 받는데 서진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동현이 화면을 통해 서진의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딸한테 전화가 안 돼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서진은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녀 간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나가 연락도 없이 이럴 리가 없었거든요. 혹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지우가 위로하듯 말했지만 서진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진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진이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김성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만난 그 아주마지.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김성만이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그리고 왜 전화를 하는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동현과 지우는 서진의 급변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동현이 화면을 통해 물었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김성만의 전화가 단순한 협박이 아닐 것 같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거든요. 특히 유나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전화가 온 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재회의 순간이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진은 김성만의 전화를 받으며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지는 기분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네 딸 예쁘더라 유나라고 하던가. 김성만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김성만이 유나의 이름까지 알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나를 어떻게 했어? 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서진의 큰 목소리에 돌아보았지만 서진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동현과 지우도 화면을 통해 심각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화내지 마, 아직은 안전하니까.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모르겠네. 김성만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버스에서 당한 굴욕을 갚아야지. 네가 내 자존심에 상처를 줬으니까 말이야. 서진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간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해체온 그녀였지만 딸이 위험에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 냉철함을 잊고 감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원하는 거야. 얼마든지 줄게. 유나만 놓아줘. 서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김성만은 크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10억 원 준비해. 오늘 밤 12시까지.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지만 서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준비할게. 대신 유나가 다치면 절대 용서 안 해. 서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섞여 있었어요. 김성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협박하지 마. 지금 입장이 누가 위인지 생각해봐. 동현이 화면을 통해 급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지금 경찰서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김성만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경고했어요. 경찰 부르면 네 딸 다시 못 봐. 혼자 와야 해. 전화가 끊어지자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어요. 딸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우가 서진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 김성만 같은 놈들이 얼마나 끈질긴지 알면서도 후회와 자책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현이 화면을 통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저를 믿어요. 경찰 28년 경력이 있어요. 이런 사건들 많이 해결해 봤거든요. 하지만 서진은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경찰의 개입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볼까요? 지우가 제안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꺼놨을 거야.
그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서진의 예상대로 유나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세 사람은 동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현은 이미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동현은 서진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요. 반드시 찾을 거예요. 동현은 즉시 동료 형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어요. 납치 사건이니까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폐쇄회로 텔레비전 확인부터 시작해야 해요. 동현은 전문가답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는 걸 김성만이 알면 어떻게 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비밀리에 진행할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일반 실종 신고로 처리하고요. 밤이 깊어가면서 서진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10억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였지만 더 큰 걱정은 김성만이 돈을 받고도 유나를 놓아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어요. 조직원들의 행동 거지로 보아 단순한 협박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누나 이걸 보세요. 동현이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28년 전 서진이 머물렀던 흔적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서진이 쓰던 수건, 입었던 옷 가질들, 그리고 작은 메모까지 한철수 씨가 정성스럽게 보관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나를 찾으면 돌려드리려고 모두 보관해 두셨어요. 동현의 말에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메모 하나가 서진의 시선을 끌었어요.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메모에는 당시 서진이 적어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작전에 관련된 간단한 정보와 연락처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번호가 서진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비밀 연락망이었거든요. 이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이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28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연락망이 유효한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면서 서진은 처음으로 진정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28년간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해이 밀려왔어요. 무력감과 분노가 교차하면서 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현과 지우는 번갈아가며 서진을 위로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김성만이 정한 마감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동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새 잠 한숨 못 잔 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동현은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폐창고를 찾아놨다는 소식이었어요. 어젯밤 늦게 수상한 차량들이 들어가는 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찍혔고 유나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도 그 근처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즉시 일어났지만 동현이 말렸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하다는 것이었어요.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하면서 함께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지우도 군인으로서 도움이 되겠다며 동참하겠다고 나섰어요. 서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새벽 어둠을 뚫고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동현은 동료 형사 2명에게 비밀리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서였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은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유였어요. 폐창고에 도착하자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어요. 서진은 주변을 살펴보며 진입로를 파악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 익숙했거든요. 창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몇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창고에 접근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유나가 의자에 묶여 있는 게 보였어요.
의식이 있어 보였지만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김성만과 조직원 3명이 주변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서진은 동현에게 포위 완료 신호를 보냈고 동현과 지우 그리고 동료 형사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창고를 둘러섰습니다. 그때 김성만이 유나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엄마가 안 온다며 비우고 있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들며 엄마가 꼭 올 것이고 너희들이 다 잡힐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딸의 용기를 본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성만이 화가 나서 유나를 때리려고 손을 들자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창고문을 박차고 들어간 서진에게 김성만이 비웃으며 돈을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어 보이며 유나부터 놓아달라고 했지만 김성만은 먼저 가방을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조직원이 서진에게 다가왔지만 서진은 경계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창고문이 열리며 동현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라며 모두 손 들라고 소리쳤어요. 김성만의 얼굴이 이끌어졌습니다. 경찰을 불렀냐며 약속이 다르다고 하면서 유나에게 칼을 들이댔어요. 서진이 혼자 왔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김성만은 유나를 인질로 삼아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다쳐도 상관없냐 하면 협박했어요. 서진과 동현은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성만이 유나를 끌고 창고 뒤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갑자기 지우가 창고 뒤쪽 문으로 나타났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김성만이 당황하는 순간 동현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28년 경찰 경력으로 단련된 순발력으로 김성만에게 달려들었어요. 김성만이 칼을 휘둘렀지만 동현은 정확하게 그의 손목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김성만이 바닥에 넘어지며 칼을 놓쳤고 서진은 즉시 유나에게 달려가 바투를 풀어주었어요. 유나가 서진의 품에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조직원들도 동현의 동료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자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가 무사해서 다행이었거든요. 김성만을 수갑으로 채우며 동현이 이제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성만은 끝까지 악독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며 조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진이 김성만을 내려다보며 혹시 28년 전 강릉에서 활동했던 그 조직과 관련 있냐고 물었어요. 김성만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서진이 그 작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당황한 것이었어요. 김성만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때 그 조직의 보수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8년 전 서진이 추적했던 바로 그 조직의 후계자였던 것이었어요. 서진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전 미완성으로 끝났던 작전이 오늘에서야 진짜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과거의 악이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김성만은 체포되었고 조직도 완전히 해체될 예정이었어요. 동현이 김성만을 끌고 나가면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28년 전 누나가 시작한 일을 오늘 함께 끝낼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요. 서진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연결되어 정의가 실현되다니 운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유나를 안고 있던 서진은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엠마 때문에 위험에 빠뜨려서 죄송하다고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자신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새벽 햇살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면서 모든 어둠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완성된 정의,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용기와 희망이 그곳에 있었어요. 서진은 마침내 과거의 비주얼 모두 갚았다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의 집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한동영과 지우 그리고 유나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임성만과 그의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후 4사람은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8년 만에 이루어진 진정한 재회였어요. 서진이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정말 푸짐한 상차림이었어요. 동료는 감동을 감추지 못하며 이런 집밥을 먹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늘 간단하게 때우기만 했다고 하면서요. 지우는 유나와 금세 친해져서 언니 동생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그리 많지 않아서 공통 관심사도 많았어요. 유나는 지우에게 군대 생활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지우는 자신의 경험담을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서진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동현이 상자를 하나 더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28년 전 한철수 씨가 써놓은 일기장에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한철수 씨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을 치료해주던 날들의 기록, 그녀가 떠난 후에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서진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어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서진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그 여군이 진짜 영웅이라는 것,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그런 사람을 닮아서 정의로운 일을 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철수 씨의 바람대로 동현은 정말 훌륭한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도 경찰이 되고 싶다고요. 엄마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딸의 결심을 듣고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유나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습니다. 동현이 유나의 말을 듣고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은 배지였어요. 28년 동안 소중히 보관해온 것이었습니다. 동현은 그 배지를 유나에게 건네며 정의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유나는 감동하며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지우도 유나의 결심을 응원하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모두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서진은 이 모든 환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8년 전 자신이 받은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순환으로 돌아오다니. 한철수 씨의 따뜻함이 아들 동현에게 이어졌고 이제 손약버린 유나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라는 훌륭한 젊은 군인도 이 인연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면서 네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동현은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모이자고 제안했고 모두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밤이 되어 후 동현과 지우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서진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유나를 구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요. 동현은 고개를 저으며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도 서진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버스에서의 도움도 그렇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준 것도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서진은 지우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라고 격려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서진과 유나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나누는 조용한 대화 시간이었어요. 유나는 경찰이 되겠다는 결심이 정말 확고하냐고 물었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서진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무엇을 하든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만은 조심하라고 당부했어요.
유나는 엄마에게서 배운 용기와 지혜로 훌륭한 경찰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8년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빚을 모두 갚았다는 평안함이 그녀를 감췄어요. 과거의 선택들이 현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참 맑고 좋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선행과 용기가 시간과 세대를 초월하여 연결되고 진정한 정의는 혼자가 아닌 연대를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한철수시에서 시작된 선행의 고리가 동현서진, 지우, 그리고 윤하로 이어지며 더욱 튼튼해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운명의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이었습니다.